10주차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위기 대응. 1. 서론. 현대 세계 경제는 금융을 중심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한 국가나 한 지역 내부의 문제로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금융위기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다. 한 나라의 은행 부실, 외환위기, 부동산 가격 하락, 국가부채 문제, 금리 인상, 환율 급변은 세계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외환시장, 자본시장, 결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물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금융 불안정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환율 폭락, 은행 부실, 신용 경색, 주가 폭락, 국가부도 위험, 투자자 신뢰 붕괴 등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는 기업의 투자 감소, 가계의 소비 위축, 실업 증가, 국가재정 악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융 안정성은 경제정책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메커니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러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정책,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주요국 간 통화스와프, 금융규제 강화,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돈의 흐름이 막힌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대출을 꺼리고 기업은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하며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때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나 금융자산을 매입하며 은행에 긴급자금을 빌려준다. 중앙은행은 위기 시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한다. 공공투자 확대, 세금 감면, 실업급여 확대, 기업 지원, 가계지원금 지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기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요를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구제와 구조조정이다. 금융위기 때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자와 기업, 가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때로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부실 자산을 정리하거나 은행 간 합병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평상시에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위기 때는 정부 구제를 기대한다면 위험한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 넷째,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장 안정장치이다. 금융위기 때 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하면 뱅크런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한다.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는다는 신뢰가 있으면 금융공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폭락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 제도나 가격 제한폭 같은 장치가 활용된다. 다섯째, 국제공조이다. 현대 금융위기는 한 국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은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기 시 주요국 중앙은행과 재무당국은 금리정책, 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 금융규제 조정 등을 협의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국제경제정책 조정의 중요한 협력체로 부상하였다. 3. IMF의 구제금융 역할.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 속에서 설립되었다. 초기 목적은 고정환율제의 안정과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IMF는 외환위기, 국가부채 위기, 금융위기 상황에서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IMF의 구제금융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 대외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통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국가에 제공된다. 한 국가가 외환위기에 빠지면 수입 대금, 외채 상환, 금융기관 지급 결제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IMF는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국가 부도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다. IMF는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제정책 조정을 요구한다. 이를 조건부 대출이라고 한다. 조건에는 재정 긴축, 금리 인상, 환율 조정, 금융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개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MF는 이러한 정책이 거시경제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본다. IMF의 역할은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긍정적으로 보면 IMF는 위기에 빠진 국가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는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이때 IMF의 지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돕고 다른 국가나 민간 투자자들이 다시 자금을 공급하도록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IMF는 경제 정책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회원국의 재정 상태, 금융 시스템, 외환 시장, 부채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IMF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첫째, IMF의 긴축 정책은 위기국의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높이면 물가와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IMF의 구조조정 요구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 축소, 복지지출 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 IMF 정책은 때로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각국의 역사, 산업구조, 사회제도, 정치 상황이 다른데도 비슷한 시장개혁 패키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넷째, IMF가 미국과 서구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반영한다는 비판도 있다. IMF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선진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의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한국은 단기 외채 증가, 금융기관 부실, 기업의 과도한 차입, 외환 보유액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다. IMF 지원 이후 한국은 금융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는 비교적 빠르게 극복되었지만 동시에 대량 실업, 비정규직 확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적 후유증도 남았다.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은 위기 해결의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IMF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금융감독,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재정 건전성, 외채관리 생산성 향상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4. 국제금융 안정성 문제. 국제금융 안정성 문제는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금융시장은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치적 권한은 여전히 국가별로 나뉘어 있다. 즉, 금융은 세계화되어 있지만 규제와 책임은 국가 단위에 머무르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첫째 문제는 금융위기의 전염성이다. 한 국가에서 시작된 위기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현상을 금융전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비슷한 위험을 가진 다른 신흥국에서도 자금을 회수한다. 이 경우 실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국가도 자본 유출과 환율 급락을 겪을 수 있다. 금융시장은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와 기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이다. 시스템 리스크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시장의 문제가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의미한다. 대형은행, 보험회사,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결제 시스템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기관이 무너지면 다른 기관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은 시스템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였다.
셋째 문제는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이다. 금융 세계화 속에서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평상시에는 외국 자본 유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조짐이 보이면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이를 갑작스러운 중단, 즉 서든 스톱이라고 한다.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금융기관과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 넷째 문제는 국제금융 규제의 한계이다. 금융기관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지만 금융감독은 주로 국가별로 이루어진다. 다국적 금융기관의 위험을 한 국가의 감독당국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금융거래가 이동하는 규제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도 국제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문제는 달러 중심 국제통화질서의 불균형이다. 미국 달러는 국제무역, 외환보유, 금융거래, 원자재 결제에서 핵심 통화로 사용된다. 달러 중심 질서는 세계 경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는 구조를 만든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달러 부채를 가진 국가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섯째 문제는 부채의 세계화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정부, 기업, 가계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저금리 시기에는 차입이 확대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한다. 국가부채 위기, 기업부채 위기, 가계부채 위기는 모두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5. 금융 세계화의 위험. 금융 세계화는 세계 경제에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여러 위험을 만들었다. 금융 세계화의 핵심 위험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의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금융 세계화는 위기의 속도와 규모를 확대한다.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정보와 자금 이동이 느렸기 때문에 위기의 확산 속도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대규모 자본이 순식간에 이동한다. 이는 위기 대응 시간을 매우 짧게 만든다. 둘째, 금융 세계화는 투기적 자본 이동을 증가시킨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공장, 기술, 고용과 연결될 수 있지만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서 빠르게 이동한다. 단기 자본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라기보다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는 투기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은 위기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셋째, 금융 세계화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복지 확대, 산업정책, 재정지출 확대, 자본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려 할 때 국제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채권이나 통화를 매도하면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시민의 요구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금융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세계 금융시장의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다. 반면 금융자산이 없는 노동자와 서민은 금융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다. 위기 때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는 재정긴축을 실시하며 노동자는 실업과 임금 삭감의 압박을 받는다. 결국 금융 세계화의 이익은 상층에 집중되고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분산될 수 있다. 다섯째, 금융 세계화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만든다. 대형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대마불사라고 한다. 이러한 기대가 있으면 금융기관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위기 때 손실은 공적 자금으로 처리되고 호황기 이익은 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 금융 시스템의 정의와 책임성은 약화된다. 여섯째, 금융 세계화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를 심화시킨다. 금융은 본래 생산, 투자, 소비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커지면 금융 자체가 수익 창출의 목적이 된다. 파생상품, 고빈도 거래, 레버리지 투자, 자산 가격 상승은 실물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금융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경제는 실제 가치 창출보다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게 된다. 6. 주요 금융위기 사례. 글로벌 금융 안정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이다. 태국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은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위기의 원인은 단기 외채 증가, 금융감독 부실, 기업의 과도한 차입, 외환 보유액 부족, 투자자 신뢰 붕괴 등이었다. 이 위기는 금융 세계화 속에서 자본 유출이 얼마나 빠르게 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판매되었고 복잡한 파생상품은 위험을 감추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 구제금융과 유동성 공급을 실시했다. 이 위기는 금융혁신과 규제 완화가 결합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셋째, 유럽 재정위기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국가부채와 은행 부실 문제에 직면했다. 유로존 국가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만 재정정책은 각국이 따로 운영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위기는 통화통합과 재정주권, 금융시장 신뢰, 긴축정책의 사회적 비용 문제를 드러냈다. 넷째, 코로나19 시기의 금융시장 충격이다. 팬데믹 초기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히 흔들렸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을 시행했다. 이 사례는 금융위기가 반드시 금융부문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기나 공급망, 충격 같은 외부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7.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메커니즘은 과거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첫째, 위기 대응은 대체로 사후적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강화, 부채관리,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 대응의 비용이 사회 전체에 전가될 수 있다. 금융기관 구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 반면 위기 이전의 고수익은 일부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이 불균형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키운다. 셋째, 국제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어렵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채권국과 채무국,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위기 때 어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넷째, IMF 개혁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IMF가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조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IMF의 조건이 지나치게 긴축적이고 서구 중심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다섯째, 새로운 금융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암호자산, 핀테크, 그림자 금융, 비은행 금융기관의 확대는 기존 금융감독 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위험을 만들고 있다. 기술 발전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투기와 불안정성을 낳을 수 있다. 8.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안전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은행 자기자본 규제, 외화 유동성 규제,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자본 유출입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자본 이동을 무조건 자유화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단기 투기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거나 유출될 경우 경제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자본 규제나 외환 건전성 조치는 금융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국제금융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감독당국도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자기자본 규제,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조세피난처 규제, 그림자 금융 감독 등은 국제 협력이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넷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피해는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위기 대응은 금융시장 안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주거지원, 소득지원, 공공의료, 교육기회 보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은 단순한 이익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이 생산적 투자, 중소기업 지원, 주거 안정, 녹색 전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9. 결론.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위기 대응은 현대 세계 경제의 핵심 주제이다. 금융 세계화는 자본 이동을 확대하고 투자 기회를 넓혔지만 동시에 금융위기의 전염성과 불안정성을 키웠다. 한 국가의 금융 문제가 세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시대에 금융 안정성은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메커니즘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기관 구조조정, 예금보험제도, IMF 구제금융, 국제공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IMF는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위기에 빠진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조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은 위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긴축정책, 사회적 비용, 정책 자율성 약화라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국제금융 안정성 문제는 금융위기의 전염성, 시스템 리스크,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 국제금융 규제의 한계, 달러 중심 질서, 부채의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다. 금융 세계화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통제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금융시장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실물 경제와 공공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금융 안정성은 단순히 은행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가계, 기업, 국가, 국제사회의 삶을 보호하는 문제이다. 위기 대응은 시장 신뢰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안전망, 민주적 책임성, 국제적 연대, 금융의 공공성을 함께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